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에이징 테크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께 웃으며 일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해법을 찾는 이른바 스마일 에이징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더 행복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이 제1회 스마일 에이징 정책 포럼을 마련했는데요. YTN 사이언스는 지금부터 55분 동안 포럼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참 세상 따라잡기 힘들다 하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해서 혹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에는 너무 세상은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들이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이 디지털 격차를 꼭 해소해야 될 텐데요. 주체적 노력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 김명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머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살 날이 더 많으셔야 될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같은 정책은 펴왔습니다만 이제 좀 관점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께서 이 어려운 기술을 배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이제 세대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글자판에서 물론 저는 아직까지 그냥 이 자판을 두드릴 정도가 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만 해도 가끔씩 이게 이제 글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등등. 사람도 기술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 융합 기술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럼 주제인 스마일 에이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스마트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 시니어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것이 세대 갈등은 물론이요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전 세대가 함께 이 스마일 에이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석학들께서 여러 선지식들께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 스마일 에이징 정책 포럼 개최를 하신 우리 한경대학의 미래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큰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격려의 말씀을 주신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환송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스마일 코리아의 미래와 그리고 스마일 에이징의 그 시작이 있는 이 현장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 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쁜 마음에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 정명규 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준비에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명규입니다. 오늘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이 개최하는 2022 스마일 에이징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TV,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사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세대 간 화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스마일 에이징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스마일 에이징 이렇게 함께 준비가 되고 또 이 각계에서 착착 함께 우리 국민의
그 여론과 그리고 여러 집행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명기 원장님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먼저 이렇게 총리님께서 오셨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늘 제시하고 계신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님께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사를 청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함께 자리하시고 또 격려의 축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갑자기 지금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에이징 스마일 에이징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이 경제학을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노인네들의 생활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스마일 에이징의 원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될 것 같으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 할지라도 이 노인네들을 어떻게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이 선진국화도 됐고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러한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시면은 지난해 그 지지난해 2020년에 출산율이 0,84를 찍었다가 작년은 0,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쯤 지날 것 같으면은 아마 이 0,7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적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출산율을 가지고 흔히들 최근에 얘기하기를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노인네들에 대한 소위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혁을 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런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하는 것이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연금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재정 문제를 따지다 볼 것 같으면 노인네들이 그 연금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과연 우리가 자연과학의 기술로다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만이 발전된 과학기술도 노인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소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계속
떨어져가는 출생률을 어떻게 중단을 시키고 향상을 시켜서 사회의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참 자연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의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온 데에서 경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인네들이 앞으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해주길 갖다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인 이사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김정인 이사장님께서도 스마일 에이징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늘 국가를 위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뭐 누구 한 분 한 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그 연구와 그리고 집행 그리고 또 여러 관련 캠페인을 하시는 각계의 석학 또 전문가 리더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널리 축사를 청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포럼을 이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꼭 먹어야 될 것이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 말고도 이제 들으신 것처럼 국가 차원의 스마트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일찍부터 이 분야에 천착을 하시고 이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님께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함께 시작을 해서 2022 스마일 에이징 정책 포럼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대통령 실장 그리고 최근까지 국립한경대학 총장을 지낸 임태희입니다. 오늘 스마일 코리아로 가는 길 스마일 에이징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정인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리를 불가피하게 가셨던 김부겸 총리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로 긴급하게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출생률이 아주 떨어져서 사회가 국가가 구조적으로 정말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연구와 제도적인 어떤 어떤 가능성들을 논의하고 이런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이 형성되고 구성이 되고 이 주제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내일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린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또 이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 중년, 그리고 이제 사회를 은퇴하거나 또 이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저는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부담해야 될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득에 대한 갈등 때문에, 소득 격차 때문에 사실 출발선상에 어느 사람은 힘들게, 어느 사람은 또 비교적 수월케 이렇게 또 이 세상살이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또 이 문제가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 또 시대는 많이 변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이게 순천향대학 사례인데 이렇게 그 하는 반면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도대체 학교 안 가고 뭐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 세대 간의 3세대가 벌이고 있는 전쟁과 평화라는 말로 하고 있는 작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저는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단기간 내에 사실 어렵고 엄청난 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저는 이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전 도표에서 보셨듯이 늘어가는 중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저는 열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우리 청년들과 또 늘어가는 복지 부담 속에서 이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고 또 세대 간에 사실은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바로 중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열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줄어드는 이런 그 청년층들에 비해서 늘어가는 중노년층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아직 건강 상태를 볼 때 일거리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세대 갈등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장년층들에 대한 일거리 이런 정책들이 이런 창출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바로 이 과제들이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제 이 문제 제기로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또 그 어르신 세대는 어르신 세대대로 힘든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스마일 코리아를 실현하는 그 과정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스마일 워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자리, 일거리의 문제죠. 저는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입구에서 보셨다시피 고령 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의 이 과학 기술의 응용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일거리 창출 스마일 워크.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로는 이런 스마일 워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제 고령자 친화적인 어떤 과학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에이징 테크죠. 예를 들면 식품에 대한 기술, 또 스포츠에 대한 이 건강을 물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스포츠 기술, 또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병에서 좀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예방 기술이 주로 되겠죠. 이런 기술들이 에이징 테크라는 이러한 그 이 범위 속에서 활용이 증대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령자가 되더라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 증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사실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력,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환경 기술, 예를 들면 주거에 관한 것, 그리고 이동,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그런 이동에 관한 기술, 또 여러 가지 인지력도 약화되고 이 디지털 시대에 소통 기술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는 자녀분들하고 소통 기술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과의 이 소통 기술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안전하고
이런 편리한 이런 이 삶이 실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스마일 워크, 스마일 건강, 또 스마일 이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사회, 그러한 사회가 돼야 저는 대한민국이 이 스마일 코리아, 모두가 행복한 스마일 코리아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일자리와 관련된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농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토마토를 딴다든가, 가령 당분이 높은 이런 과실들을 수확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고령 세대를 위해서 이 그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 스마트한 이런 일자리들이, 일거리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근력이 약해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체적인 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이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이 스마트 일자리와 일거리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 헬스 사례인데,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이 재활 보조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배양육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굉장한 그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고기를 제조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세포 증식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건강식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에이징 테크, 소위 스마일 에이징을 위한 기술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생활을 위해서, 아까 그 다녀가신 총리께서도 그 시찰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이 고령 친화적인 제품, 그리고 응급 그런 안전 시스템이 이 갖춰진 이러한 주거 환경, 그리고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센스 로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 정말 이 건강 유해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가 스마트 생활을 위한 이런 기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가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생활하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고령자, 노년층 이렇게 분리됐지만 그분들이 정말 나이를 잊어가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중년층으로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사회, 그것이 바로 스마일 에이징으로 저희들은 개념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스마일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두 가지의 기반으로 결국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기초기술인 에이징 테크. 아마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총연합회에서, 사실 이 행사 준비를 함께 했는데 과학기술 총연합회에서 설명이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사회에서 어차피 이 활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IQ가 중요하다, 그 다음엔 뭐 EQ가 중요하다, 감성지수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디지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그래서 DQ에 대한 이런 기반들이 결국 이런 스마일 에이징 시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우리 발표에서 아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스마일 에이징 산업은 결국은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분야라든가, 또 웰니스 분야라든가, 또 이 홈케어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하는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이 새로운 스마일 에이징, 또 에이징 테크 산업들이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스타트업되고 또 응용 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마일 에이징이야말로
이제 모든 국민이 함께 웃으면서 우리 미래를 맞을 수 있는 스마일 코리아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게 아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도전적으로 주로 이제 과학기술 또 사회적인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고령 사회가 많은 것이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 이 부분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시장에서 이것이 거래될 수 있도록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바로 지금까지의 소위 성장 방정식 또 행복을 위한 이 경제의 어떤 이 운영의 그 기본 방정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지금 스마일 에이징 이것이 바로 스마일 코리아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의 적경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DQ 또 에이징 테크에 대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태희 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찍 이 분야에서 천착하신 만큼 여러모로 큰 역량이 있으시기에 계속해서 이 아젠다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셔서 이 스마트한 이 대한민국, 스마일링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이 토론 시간 함께 하셔서 토론을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남준 난양공대 싱가포르에 있지요. 석자 교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일찍부터 이 관련된 행사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한 그 똑똑한 그 초고령 사회의 대응책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스마일 에이징 시대의 디지털 역량 글로벌 표준 DQ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좀 전에 소개받은 조남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마일 코리아의 미래, 스마일 에이징의 시작. 저희 이게 표어인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역량 글로벌 표준 DQ. DQ라는 것은 디지털 인텔리전스 쿼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면서 제가 시작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 7시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용케 트래블 하러 오셨네요.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는 것도 굉장히 쉬웠는데 저희가 여행 다니는 게 굉장히 쉽고 즐거운 건데 지금 세상은 이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국가라는 이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이 됐습니다. 스마일 코리아가 말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전에 저희는 팬데믹이 와도 이렇게까지 팬데믹이 오래될 건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떤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럼 어떤 세상이 오고 있나? 그거를 말할 수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변화가 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고 있죠? 디지털 대변역.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단어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한마디로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저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진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일 에이징과 이게 왜 연결이 되느냐? 스마일 에이징의 데피니션을 보시면 SMILE 이 데피니션을 보시면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안심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님과 실장님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세계로 이주되는 가상현실의 세계는 지금 오고 있는데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보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저희는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첫 걸음은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입니다. DQ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린이들은 다른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명 중에 6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리포트를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의 디지털 위험 수위는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평판 위험, 위험한 접촉, 디지털상의 위험한 컨텐츠 노출, 게임 과몰입, 디지털 위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는 고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최근 UN 리포트를 보시면은 UN 무역개발회의의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도 각 나라의 디지털 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볼 수 있습니다. 25%의 나라들은 지금 전 세계 특히 개발대성국들은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개발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소외되는 계층 자체가 어린이들, 초고령층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 답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현대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1784년에 1차 산업혁명, 1870년대 2차, 1970년도 오늘날 3차, 4차. 저희는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가치의 중점이 계속 변해갔습니다. 1차, 2차에서는 육체를 대신하는, 육체가 그전에는 중요했지만 육체를 대신하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의 가치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었지만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가치는 소프트 스킬, 저희가 말하는 이모셔널 쿼션이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세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변혁 세대에 필요한 우리의 스킬은 무엇일까요? 그 스킬은 가치입니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가치죠. 이 가치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DQ의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8가지의 기본, 저희 흡사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과 흡사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과 흡사한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의 기본 정신인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시민 의식이 뭐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인간을 존중하라. 지식을 존중하고 재산을 존중하고 명예 관계를 존중하고 가족을 존중하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냥 기본적인 가치죠. 이런 가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거를 정리한 게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사용, 안전, 보안, 감성지능, 커뮤니케이션, 리트러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정리해서 이게 세 가지의 성숙 레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흡사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디지털 라이프 스킬, 한마디로 시민 의식이죠. 가장 중요한 디지털 시민 의식. 한마디로 해서 남을 존중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녹색 등이 커졌을 때 우리는 길을 건넙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안전하고 책임 있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근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기술만 강조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사실은 디지털 창의력을 갖기 위한 새로운 기술 공동 창조입니다. 코딩이라든지 다른 디지털 세상의 미래 창조 역량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조될 것이 디지털 경쟁력,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 소셜 임팩트,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혁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를 총 만들어서 8개와 3개의 성숙 단계로 만든 게 DQ의 핵심입니다. 24개, DQ24라고 부르고, 이거는 1918년 9월 25일 IEEE, OECD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DQ 인스티튜션이 같이 손을 맞잡고 UN 총회에서 이 DQ 프레임워크를 우리의 스탠다드로 만들기로 결의를 하고 2020년 IEEE 3527.1이라는 국제 표준을 얻었습니다. 이 국제 표준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 지금 쓰시죠. 모바일 폰에 와이파이를 쓰시려면 와이파이 서티파이가 돼야 되고 거기에는 IEEE 802.11이라는 국제 공인 인증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제 표준을 통해서 뭐 하느냐? 국제 표준을 통해서는 디지털 역량에 공통된 정의와 표준이 디파인이 되고, 이는 DQ를 디지털 역량의 공통어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세계 주요 기관, 국가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 계층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린이 디지털 시민의식, 청소년 디지털 리트러시, 그리고 가정 디지털 안전, 그리고 IT 글로벌의 디지털 ESG 글로벌 스탠다드, 그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역량을 시티 오브 런던과 같이 지금 개발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국가 디지털 웰빙 표준, 국가 디지털 역량 로드맵 등을 각 기관과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상에서의 역량들을 각 기관과 지금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거를 실현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일 에이징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질문을 다시 드리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역량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역량은 시민 의식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호등을 지금 보여줍니다. 녹색이 들어오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저희 시민 의식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적용이 되냐? 한마디로 기술 과몰입, 사이버 불링, 사이버 해킹, 가짜 뉴스, 정보, 염란, 폭력, 온라인 그루밍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매칭이 되는 시민 정체성과 사생활 관리, 정보 리트러시, 발자국 관리, 공감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최소한 어린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많은 프로텍션이 있겠죠. 그래서 DQ 에브리 차일드는 100개국에 지금 글로벌 디지털 시민 의식 교육을 했고 그 결과는 10%의 DQ 지수가 증가함을 보여줄 수, 그리고 15%의 사이버 리스크,
사이버상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페이퍼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교육,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해야 할 스마일 코리아의 미래, 스마일 에이징 시대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갭, 디지털 스킬의 갭에 대한 것을 답하기 위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DQ는 IQ와 같이 디지털 시민 역량을 숫자적으로 측량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지수를 DQ 인덱스라고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 DQMR을 만든 하버드의 박유원 박사님, DQ 인스티튜션을 만드신 박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의 발표는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센텐스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DQ 글로벌 표준은 기준선을 정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이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선 위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희가 새로 살아나갈 메타버스 시대, AI 시대에 안전하게 걷고 자신 있게 달리고 과감하게 날아올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미래 세대에 제공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 포럼의 주제 스마일 에이징, 이런 교육은 비단 아이들 연령층뿐만 아니라 각 세대를 아우르는 아젠다로서 앞으로 표준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남준 난양공대 석좌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이분의 많이 큰 연구를 이루고 계신데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2시 42분을 지나고 있고 밖의 기온은 14도의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에서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 학원장님께서 이 스마일 에이징, 인구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과총 회장님이신 이우일 회장님과 함께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직면돼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뽑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상황을 블랙 타이드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위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위기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위기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인구 감소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기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의 위기는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덜 민감하고 걱정을 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우리 정부가 한국의 위기 감소는 2028년도에 시작한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시작을 했죠. 이미 8년, 9년 앞당겨져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측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인구 감소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심각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우리가 출생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1962년도에 신생아가 약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는 약 26만의 신생아만이 출생을 했죠. 그 차이는 약 84만 명입니다. 근데 저의 그 한국의 가장 비극적이었던 심각한 전쟁인 6.25 전쟁 때 그 사망자가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매해마다 두 번의 6.25 전쟁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구 감소를 저희는 겪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위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가장 핵심적인 축 중에 하나인 10대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부양해야 될 60대, 70대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호두 깨기 기계에 꽉 잡혀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쪽 축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경제 규모가 축소를 하고 이런 압력이 우리 한국을 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 축으로는 이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 호두가 언제 와자작 깨질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앞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점은, 우선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 이탈 연령을 상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또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돌봄 비용을 감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 또한 필요할까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기업의 매출과 조업원 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조업원 수가 많을 때 매출액이 크고 조업원 수가 작을 때 매출액이 작고, 그 어느 게 먼저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와 경제도 정확히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과연 앞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약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은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1인당 매출액이 아주 획기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선형의 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훨씬 더 많은 GDP를 발생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국가의 아웃라이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런 혁신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회, 완전히 다른 국가로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바라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논산 훈련소에 보듯이 매스 프로덕션, 양적인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개개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강철부대 각각의 개개인이 고유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인구 감소의 또한 중요한 대안이고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개개인의 혁신성과 그리고 고유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은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맞춤형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혁신시키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돌봄 비용의 경제적인 감소를 추구하는 그런 과학기술적인 솔루션을 통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 해소를,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접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이미 매뉴얼까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솔루션도 정확한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과 저는 해답이 에이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징은 저희가 고령화가 됐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이징에는 숙성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숙성됐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판단이 가능한 그런 장점과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숙성된 사람 그리고 고령 인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마일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이러한 이 고령 인력의 장점, 이런 숙성된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 고령 인력을 얼마나 기성사회로 품느냐라는 부분이 이 스마일 에이징 소사이어티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AI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많은 AI들은 많은 우리 직업들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그 에비던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많은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AI가 이렇게 종합적인 지각이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이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리고 고령화 인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AI 시대와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말씀드릴 것은 이순신 장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45전 무패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아주 유일한 장군이시죠.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 뒤에는 이순신 장군보다 31세나 많은 고령의 병참 참모인 정걸 장군이 있었고 이 정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45패의 무패의 전승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많은 역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령의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령 인력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깊이 있는 이런 판단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적극적으로 품고 활용하는 그리고 함께 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스마일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모작의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대체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곧 보편적인 기술, 누구나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이 되는 AI 보편화 시대가 아마 곧 접어들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AI 보편화 시대에서는 이 고령 인력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판단 능력, 많은 경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 능력은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AI와 그 고령 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보편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이 가져가는 이런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에이징과 과학기술의 이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이 보완을 통한 보완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곧 겪게 될 인구 감소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보완적인 융합적인 모델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만화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65년도에 한 만화가가 공상 만화 상상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35년 전에 우리 한국이 GDP가 105달러였을 때 그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모든 게 공상이고 상상으로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현실